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인강드림에서 진행하는 핵심 요약 강좌 출발합니다. 교재가 잘 나왔죠?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 법령에 관련되는 어쩌면 요약집입니다. 이 핵심 요약 강좌니까 이제 최소한의 이론만큼은 체크하자 하는 게 요약이죠. 이 요약집을 꾸준히 공부해 보면 이런 느낌을 듭니다. 꾸준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의 계기죠. 물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많은 내용을 이렇게 퍼져 놓을 수는 없죠. 이제 시험에 다가오면 그동안에 나왔던 경험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서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 강좌 이런 게 필요가 합니다. 행여나 이 수업이 늦게 지금 입문하신 분은 그러면 그 많은 두꺼운 이론서 들고 지금 보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론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약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일찍 오신 여러분들은 일찍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익히셔야 됩니다. 하고 출발하는 게 요약 강좌고, 늦게 입문하셨다면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익히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거나 그동안에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이 요약 강좌를 할 때는 꼭 3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 느낌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3회독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아마 가볍게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막 신경 써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1회독은 이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느끼면서 1회독을 한번 하시고 나면 두 번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한번 읽었는데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반드시 새겨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빨간 볼펜으로 다시 표시를 해 놓습니다. 한번 읽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간 볼펜 한번 하겠죠. 그래서 또 빠르게 2회독이 끝나고 3회독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공부입니다. 두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신감 또는 의무감 이런 것도 발생할 겁니다. 두 번이나 봤는데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또 3번이나 읽어봤는데도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또는 내하고 뭐가 좀 안 맞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합격하는 점수가 아니고 일정한 점수 6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인 절대평가 기준이니까, 자, 60점이 합격선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40점은 틀려도 되죠. 그래서 40점 틀린다는 게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40점을 틀려도 60점만 받으면 되는 공부를 그렇게 힘들고 이해 안 되고 헷갈리고 또 문제를 볼 때마다 틀리는 내용 붙들고 앉아 있을 이유 있다 없다? 없죠. 틀려줘도 40점 틀리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잘하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니까. 잘 찍으면 맞출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크게 하면서, 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3회독은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여기가 50점 점수라고 합시다. 여기가 빵점, 여기가 100점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출제위원은 문제를 얼마나 어렵게 냈는지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빵점 아니면 20, 30점대, 50점 미만으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거 좋은 문제입니까? 나쁜 문제입니까? 당연히 나쁜 문제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모든 수험생이 50점 밑에 점수가 있다면 이거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럴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 어떤 출제위원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냈는지 모든 수험생들이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까지도 막 나옵니다.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문제일까요? 절대로 좋은 문제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쉽게 내가지고 모든 수험생들이 여기
7, 8, 90점대에 다 가 있다면 역시 변별력이 없는 거죠. 공부한 거나 안 한 거나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평가는, 모든 시험 문제는 표준 분포 곡선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곡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출제를 합니다. 자, 표준 분포 곡선이라는 취지는 자,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30% 정도 출제해야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한 30%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간에 기본적인 문제가 몇 프로? 40%를 출제하면 반드시 곡선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표시를 내는 것을 변별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모든 평가는 이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몇 점이 합격점이죠? 60점이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딱 60점만 받으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 70점 정도 욕심 좀 냅시다. 여기 70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문제 30%,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쉽게 내는 출제 문제 30%, 그리고 기본 문제 40%만 합쳐도 70점은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안 봐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걸 수업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이 수업 시험이 뭐 1월, 2월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면 어려운 거는 공부하지 마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도 있고 또 무슨 공부를 그래 얄팍하게 할 수는 없죠. 뭐 이것만 보고 이거는 안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얄팍한 공부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되 시험에 다가오면 기본적인 문제 30%,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와 함께 기본 문제를 맞춰야 70점을 목표로 갑니다. 뭐 문제 시험이라는 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70점에서 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는 60점이 합격점입니다. 그래서 70점을 위해서 막표를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저 구석진 문제, 이런 문제에 틀리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뭐 틀려도 관계는 없잖아. 그죠? 이 시험이 상대평가면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평가에서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수험생들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와 기본 문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그래도 한 3회독, 3번 정도는 읽어보셔야지 아, 이런 내용들은 나에게 어렵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또 이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를 스스로 느끼는 게 3회독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중간중간 모의고사 여러분 응시하시죠. 또 중간에 뭐 백선 특강, 이제 뭐 우리말로 쪽집게 특강입니다. 100개만 뽑아놓고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이 쪽집게 특강, 또 뭐 당일 하루에 전체 한 과목을 다 해보는 뭐 1일 특강, 이런 커리큘럼들이 꾸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하는 핵심 요약부터가 오리지널 이제 우리 수험생이구나, 수험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출발하는 시간인데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지만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나 3회독은 해야 되겠다. 요거 욕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앞에 우리가 첫 페이지가 지금 여러분 10페이지가 되는데 중개사법의 10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1회독 시작하는 날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5월 1일이다 이런 식으로 5월 1일 적어놓고 1회독을 끝을 내보니까 뭐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뭐 어떤 개인적인 볼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5월 15일쯤 한번 읽었다면 출발 5월 1일 한번 읽었는 것 5월 15일 1회독이 끝났죠. 2회독 5월 20일부터 시작한다. 다시 시작해놓고 다시 2회독 언제 끝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수험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회독이 마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다. 자, 그러면 이 두 번 읽었고 3회독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표시해놓고 3회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만
반드시 시험에 합격의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이 중개사법을 고득점 효자 과목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그러니까 고득점이라 하면 최소한 80점 정도를 고득점이라 합니다. 그럼 20점이 남잖아, 그죠? 그 20점이 남는 것을 10점씩 어려운 과목에 보태줘가지고 우리가 합격의 길로 가겠다. 어차피 여러분 민법 개론 1차 과목이 넘어섰더라도 2차 과목에서 합격이 안 되면 어차피 자격증은 손에 못 쥡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충실을 하되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요약 첫 강좌여서 그래도 잔소리 같이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주제에서 무조건 기억에 남으셔야 될 것, 뭐 변별력이니 표준 분포곡선이니 이런 거 우리하고 관계없죠. 자, 3회독 하겠다. 욕심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3회독을 함으로써 스스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 이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큰 효과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에서 자신감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목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느 정도 점수 확보가 된다면 어려운 과목, 타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좀 약하더라도 거기 얼마를 보태줄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그런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면 그 과목조차도 공부를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합격의 길에 다가서는 겁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핵심 요약 첫 강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3회독은 하겠다.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업이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의 핵심 요약 첫 번째 페이지가 10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재 10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1절 내려오면 중개업의 변천 과정 이렇게 출발하는데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법 교재의 중개사법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역사적인 모습하고 출발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총칙편에서는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로 구성이 되는데 각 조문에 하나씩이면 한 3문제 정도 예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역사적인 모습은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되는 단원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이다. 이 말은 초창기 때 문제니까 이제 어떻게 출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첫째 줄이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자, 1번 내려오면 중개업의 변천 과정, 첫 번째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소개영업의 자유 이런 표현이 보이시고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중개업의 효시는 뭐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게 출제됐던 지문이었습니다. 객주 동그라미 합니다. 이렇게 물었겠죠. 다음 내용 중 중개업의 효시를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 한다. 들어본 적 있죠? 자,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니까 여러분 화살을 핑 쏘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날아가죠. 자,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 효시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걸 효시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거나 또 관심을 가질 중개업은 효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물었고 답은 객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객주의 동그라미. 이 객주는 객상주인의 줄임말로서 그 하단에 보면 설명이 쭉 있는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는 봅시다. 자,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시작은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객주 또 그간은 주로 이런 객주를 도와서 타인 간의 거래를 흥정붙이는 역할을 수행했고 객주나 그간 업을 할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했다. 뭐 읽었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것에서부터 중개업이 출발되었는데 그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쳐야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절대로 없었겠죠. 그죠? 아마 고려시대 때 초반기에는 과거제도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라는 것은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지는 않을 거나
당연히 누구라도 자유롭게 하였다. 그래서 그게 자유롭게 했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내려오니까 이제 중개업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효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출발은 각회라는 게 보입니다. 글자가 좀 어렵죠. 집가자에 소개할 쾌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집을 소개하는 각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각회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그간 집을 소개하는 집가자라 그랬죠. 또는 순 우리말로 집주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런 말 사용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쓰던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집을 소개하거나 가그간 집주름이 지금 말하면 이제 집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자의 개념이다 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단원에서는 출제했던 바니까 익히셔야 될 것. 중개업의 효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객주.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고, 객주에서 일하던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각회 또는 가그간 또는 집주름이라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가 지나서 조선을 건너서 이번에 내려오니까 대한제국 말기 해서 객주 그간의 인가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소개영업에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뭐 참고로 일제시대 때는 아마 경찰서장이 이렇게 파워가 셌는가 봐요.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은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이쁜 사람들이 허가를 받겠죠. 그러면 그때 경찰서장으로부터 이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줘서 우리나라 국토를 쉽게 가져가게 하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면 4번부터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1961년 우리나라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때 61년도에는 소개영업에 뭐가 도입되었다?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자, 신고제의 동그라미. 그때 신고하고 영업을 했는데 오른쪽 11페이지 상단으로 가면 83년 이후에는 중개업이 어떻게 해요?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6번 99년도부터는 7월 이후에는 중개업의 등록제로 바뀌었다라는 단원이 지나갑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거. 자, 우리 중개업의 효시적, 역사적인 모습도 그런대로 중요하다고 보셨지만 규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규제의 연역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아까도 보셨지만 자유롭게 영업을 했겠죠. 그때 뭐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영업하시오. 그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제로 출발한 규제였을 건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교재에서 뭐 인가제 뭐 이런 것도 슬쩍 지나가고 했죠. 또 뭐 일제시대 때는 허가제,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는 허가제도 있었다면 거기까지가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역사는 어떻게 바뀌더라도 두고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로 도입이 되었고 지금은 등록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 보시면 11페이지 상단입니다. 99년 이후에는 등록제인데 여러분 이 99년 하면 아주 우리나라에 중요한 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뭐 좀 제법 세월이 많이 갔죠. 99년이니까 지금 벌써 2024년 한 25년 지나가네요. 그죠? 자, 25년쯤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가물하지만 이 98년, 99년, 2000년대가 우리나라에는 IMF가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한 25년이 지났으니까 IMF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길에 다니는 강아지도 IMF 알아듣는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IMF라는 건 잘 아시지만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은행 이름이죠. 그걸 IMF 시대다 이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가정이든 한 사회든 한 국가든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활 경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국가가
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10원밖에 없어. 그럼 90원이 모자라죠.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면 우리나라는 모두 뭐 석유라든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금을 결제 못하면 석유를 못 산다 이런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리는 시대, 그를 IMF 시대라 합니다. 국가 경제가 최악이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지금 그 글로벌 뉴스 이런 거 보시면 뭐 IMF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상이 지금 맑아졌는가 하면 그 IMF 시대 때 총재가 킹덧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나가서 공항에 오면 그 킹덧이 총장을 맞이합니다.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주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니까. 그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말기고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던 시절인데 이 킹덧이는 얼마나 파워가 센가 하면 지금 있는 대통령하고는 이야기 못하겠다. 왜? 곧 물러갈 거니까 새로 된 사람도 나오시오. 두 사람이 가서 맞이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쁘고 비싼 자금은 비싸게 빌립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자금은 좀 가격을 싸게 들었겠죠. 그때 킹덧이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도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뭐 부실기업, 부실금융 제거하세요. 고용자유제, 고용해고제 실시하세요. 좋은 국가 기업들을 싼 값에 파세요. 이런 경제 식민지화 시대가 되는 게 그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IMF로 우리는 극복을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 IMF의 뒷거처로서 고통받는 국민들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뭐 다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죠. 금모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죠. 근데 아마 세계에서 이 IMF 지원을 받아서 국가 부도 직전에 있던 국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아르헨티나나 등등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이 IMF를 극복한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죠. 너무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 99년도 그때 IMF가 있던 시절에 등록제로 이제 우리 중개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옆으로 많이 흘렀는데 결국은 이런 말이 되죠. 규제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중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역사적인 모습 우리 고민할 필요 없다. 지금 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해방이 되고 신고제로 가던 것이 허가제로 바뀌었고 IMF 등이 오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허가제보다는 좀 더 규제가 완화된 등록제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만약에 시험에서 묻는다면 이렇게 묻겠죠. 규제의 변천사가 또는 규제의 연역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2, 3, 4, 5 5개 걸어놓고 자, 문제는 자유제로부터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또는 허가제, 등록제, 인가제를 쫙 나열을 해서 5개 중에 찾아라고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늘어 놓으면 한 문제지 반이 한 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의 문제를 수험생 여러분은 붙들고 앉아가지고 1번 다루고 2번 다루고 3번 다루고 대체 몇 번일까요? 이러고 있으면 날 셉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이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 탁탁탁탁 끊어가야 되는데 큰 의미도 없는 이런 문제를 붙들고 5분씩이나 읽고 있으면 정작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추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 제일 먼저 뭐 찾아낼 것, 자유제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죠. 중간에 허가, 인가, 신가, 성인 뭐가 바뀌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야 된다?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게 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중간에 성인제, 인가제, 자유제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뜻은 역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장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신허 등으로 규제되었다. 이 지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또 뭐 복습한다 그럴 내용도 아니죠. 우리 중개업은 어떻게 신허 등으로 규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신허 등 하는 게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등 그죠? 밖에 신호 등이 무슨 역할을 하죠?
자,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뭐 파란불이 오면 차가 가세요. 라고 신호등이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업도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색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규제가 되었으니까 지금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으므로 허가와 등록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만이라도 허가제가 IMF가 오면서 국민들의 생활의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었구나. 이게 등록제의 개념이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면 영업 허가증이 걸려 있을까요?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요? 당연히 등록증이 걸려 있겠죠. 등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제 하면 지금은 틀리죠. 예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 무허가업자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등록업자다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가 계속 연결을 할 겁니다. 신호등으로 규제되었다를 정리해 주실 것.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상단에 있는 6번 그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99년 이런 연도는 아실 필요 없고 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뀌었구나. 요거 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7번 중개업의 근거법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큰 2번입니다. 이 법령의 구성, 성격, 재정 목적하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 법의 재정 목적이 1번에 나타났고 그 재정 목적 옆에는 갈로 열고 제1조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번 재정 목적이라는 건 옆에다가 제1조. 그래도 명색이 이 과목을 공부하니까 1조가 뭐냐?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조가 목적인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목적도 참 아주 묘한 단원입니다. 제1조 목적도 그죠? 지금 35회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 35년 이전까지 목적에 대해서는 10번 이상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1회 시험으로부터 25회 시험까지는 10번쯤 나왔으니까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던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5회부터 지금 35회 약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도 한번 나올 수는 있구나라는 의식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회 때부터 약 25회 때까지 10번이 나올 때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때 문제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보다시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육성하겠죠.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자,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10번이나 물을 때는 이렇게 물었죠. 공인중개사를 소공사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전문성이라 그랬지. 이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를 10번을 물었다고요. 여러분 공인중개사의 공신력도 제고가 돼야 되지만 우리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여러분 중개 업무라는 글자 하나 더 들어가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보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잘 보셔야 돼. 중개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업과 업무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이런 거 물을 사정이 아니죠. 목적은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중개업 착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육성한다 그랬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렇게 올리면 틀린 거 찾아내겠나 이 말이에요. 육성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이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다 등등 유사 표현으로 아주 많이 냈습니다. 중개업이 육성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한다 등등등 아주 그 타 과목 등등에서 들었던 내용들의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넣었죠.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런 말 나오면 X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요 공급의 조절 아주 그 중요한 파트로서 공부하시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넣고 최종 목적이 아닌 것 찾아라의 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좀 목적은 1회 시험으로부터 약 25회까지 초반기, 중반기라 해도 되나요? 초반기 시험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습니다. 10번 정도. 자, 그런데 한 10년 동안은 안 나왔어요. 지금 35회니까 작년 34부터.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비한다? 지금 동그라미 한 5가지를 익히셔야 돼요. 첫째, 공인중개사, 전문성, 이때 공신력이니 이런 말에 틀리면 안 됩니다. 중개업이라 그랬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건전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건드릴 수가 없죠. 불건전하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육성하여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입하잔다 하여 제일 좀 목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출제는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 명색이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1조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출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출제의 가능성을 떠났더라도 내가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공부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1조는 자존심을 가지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조 목적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법의 구성이 나타납니다. 구성. 두 글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구성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구성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성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중개사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번에 1번 밑줄 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다. 제목에 줄 것이고 밑에 7장 51개 조문인데 숫자 볼 필요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있다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 중개사법에 따라 2번 중개사법 시행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그 한 장 안 넘기도 되네. 자, 시행령 밑에 보면 역시 38조 몇 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숫자는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대통령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넘어가면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다른 표현으로는 국토교통부령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 몇 조, 몇 항, 이거는 몰라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다. 이게 38조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행령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통령령이라고 지금 교재되어 있죠. 자,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그럽니다. 자, 이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왜 시험에서 안 묻느냐 하면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법 공부하시죠?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물을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앞으로 수업에 임하시면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단원이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공부하시겠지만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 건, 입, 광, 공 5가지 물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중개대상물은 우리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은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들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시행령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맞단데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으면 날 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뭐가 차이 나고 왜 이렇습니까? 묻는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법은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령이란다는 알아들어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구성을 공부한 겁니다.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까지 보고 나니까 12페이지 상단에 이 법의 법적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법적 성격에 이번에는 성격의 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는데 구성은 수업을 위해서 공부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성격은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좀 짚으셔야 되는데 자, 사람도 성격이 다 있죠. 뭐 차분한 성격이다, 까칠한 성격이다, 또는 뭐 급한 성격이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하고 지금 출발하는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나오잖아.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묶어지는 문제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니까 성격이 4개로 나타났는데 자, 1번 중개와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법 일단 동그라미. 여러분 기본법을 다른 말로는 일반법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법 일반법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건축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법의 성격,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여기 좀 중요합니다. 특별법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여러분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반드시 들었습니다. 사회 과목 시간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뭐 법과 질서 뭐 이런 과목들이 있죠. 그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법과 법들이 충돌을 하면 특별법부터 먼저 해석한다. 이게 특별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어떤 내용이 상법이나 민법에도 있다면 그것보다 먼저 중개사법이 해석되니까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이죠.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우리 중개사법에 있고 그 내용이 상법에도 있고 그 내용이 민법에도 있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한다? 중개사법부터 적용합니다. 중개사법을 적용했는데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면 상법을 볼 것이다. 상법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되면 뭐를 본다? 민법을 볼 것이다. 그래서 상법이나 민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의 성격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성격이고 어떤 내용들이 충돌을 하면 중개사법부터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민법은 계약을 하면 자유롭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민법에서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데 계약이죠. 이 집을 저 사람에게만 팔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계약은 자유롭잖아요. 5억에만 팔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5억에 팔아도 되고 4억 9천에 팔아도 되고 6억에 팔아도 되고 그래서 민법은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딱 오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봐요.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잖아.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공사는 이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민법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중개사법은 작성하고 보관까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나는데 자, 거래계약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지문이 착 들어오면 X죠.
중개사법은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뭐 순서를 복잡하게 뭐 그럼 이거부터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따질 필요 없이 중개사법에 있는 대로 공부만 하시면 돼. 방금 한 대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5년 보존하는데 위반하면 6월에 정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법이나 사법이 같이 섞여 있는 중간법적 성격인데 이 중간법을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법 옆에 혼합법 하나 적어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사법인데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책을 딱 들고 이게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혼합법의 성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이 국내법을 설명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 자격증을 여러 번 따가지고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팔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성격이 나타났고 성격이 모두 몇 개? 4가지로 나타나니까 시험용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쓰잘데없는 거 하나 딱 끌어놓고 틀리는 것은 물을 수도 있겠죠. 뭐 가장 기초적인 문제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교시에서 여러분이 짚어야 될 부분은 성격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교재 보지 마시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해보면 무슨 성격입니까? 중개업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의 성격이다. 이 기본법을 일반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별법의 성격입니다. 그 뜻은 민법과 상법보다 먼저 해석한다. 세 번째,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법의 성격이면서 마지막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성격은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4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성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제3절. 우리 교재는 3절로 돼 있고 법조문으로는 제2조입니다. 2조가 용어의 정의 이렇게 출발하는데 실제 여기서부터 우리 수업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 10분 쉬었다가 용어의 정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